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젠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해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59년 만에 내놓은 4차 추경안, 당장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부분이고요. 여야 간에 비교적 이번 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합의점이 컸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해가지고는 문 대통령은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은 야당 쪽은 성향을 떠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언론들도 이제 야당하고 비슷한 논조를 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진보적인 언론인 한겨레도 약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 논란이 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별적인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뜻이 이제 모아져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은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뭔가라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통신비 2만 원씩을 조금씩이라도 좀 지급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초반 이번에 그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에서 문제 제기했다가 다시 밀렸던 이재명 지사 이걸 또 빠지지 않고 또 문제 같이 제기했네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승수 효과가 나지 않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제 굳이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부분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 중심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통신비 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선별 지급의 원칙에 충실했고 2만 원만 조금 좀 어떤 이제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굳이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우리 국민 세금을 저렇게 섬심 쓰듯이 불과 2만 원에 불과하지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선별 지급을 해서 그 선별 지급 대상을 정치하게 좀 잘 골라서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게 맞다. 근데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아마 4,600만 명 이상한테 지급이 되는데 9,300억 원이요. 그 돈이면 말이죠. 정부가 지금 거의 하나씩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13세 이하도 다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13세 이하는 또 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건데 9,300억 원이면 지금 저소득층 이번에 실직 등으로 지금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진 그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책정된 게 한 4천억 됩니다. 그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2만 원씩 뭐 다 줘서 솔직히 고소득층이 그 2만 원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통신사한테 직접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 효과도 없는 거죠. 저거를 이낙연 대표가 사실 첫 작품으로 민주당 대표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꺼내서 청와대 이거 자체가 아이디어가 아니라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2만 원씩 해서 13세 이상으로 이렇게 전부 주는 거로 한 거로 돼 있는데 굉장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돈이면은 독감 무료 접종으로 하는 거 어떠냐라는 제안도 건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다른 방송에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밝혔는데 그 돈이면 우리 지금 뭐 독감을 무료 접종을 전 국민한테 하는 거 이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마 이걸 더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 국회에서 저 추경안이 저거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저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 독감 무료 접종하는 쪽으로 하든지 돌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선배님 말씀대로 저게 이제 정부의 안이니까 최종적으로 양당의 정책위 의장끼리 협의를 하면서 이 안이 변경이 돼서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바로 협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정부의 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들 조금씩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접종 아이디어 같은 거 그건 어떻습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랄까 지금 항공산업 뭐 이스타항공 요새 뭐 예, 예. 뜨거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코로나만 끝나고 한 6개월만 지나면 항공산업 다시 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옛날 우리 IMF 때 이게 외국계 자본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된 우리나라 회사들이라든지 그랬었죠, 예. 많이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평가돼 있는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아하. 하지만 앞으로 활약이 될 만한 기업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매입을 해놓으면 이게 근로자 보호도 되고 일정 시기만 지나면 사실은 이게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매출 업종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는 업종이 뭐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여행업계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법인 택시 거기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안 돼서 아예 좀 이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 사실은 어떤 우리 국민의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 배제가 된 것 같은데 단란주점은 포함이 되고 지원 대상에 유흥주점은 안 되고 감성주점은 포함이 되고 콜라텍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콜라텍이나 유흥주점에 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똑같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영업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배제가 되느냐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좀 치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소상공인과 관련된 건데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건데 그거 말고 지금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한 535만 명쯤 된답니다. 거기에 이제 20만 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왜 빠지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럴 수 예.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득층인데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받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인데 중고교 학생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긴급 생계 지원 자금 대상이 안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예. 예.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느냐,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먼저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한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빈틈이 생기긴 생기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 모두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 오면 사실 야당 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보완해서 또 이게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주시면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 그거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정부의 큰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그 다음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이 소상공인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일응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짰는데 정부도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과정 쪽에서 야당 쪽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에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질 텐데. 아주 드문 경우죠 지금. 네, 정부가 조만간 또 재정 준칙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얼마만큼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신속한 시기에 끝나고 우리나라 경기가 급격하게 활황이 되고 해외 수출이 잘 되고 많은 어떻게 보면 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게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내년 연말까지 해서 최소한 국가 부채가 지금 950조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 40%가 깨진 지 이미 됐지만 이게 45% 범위 내에서라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결국은 이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국회의 의지도 중요하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참고 함께 이 고통을 참아내겠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구조가 코로나 시작 이전부터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 인구, 퇴직 인구들이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의 연구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집중해야죠. 여러모로 정말 IMF 체제에 들어가기 시기 이상으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정상화된데도 기존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한 90%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핍 생활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준칙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벌써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한테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면 뭐 주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뭐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재정 준칙 만드나 마나죠.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2%가량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이미 45%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예. 대신도를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세금을- 경제 전략 차원에서도 네. 오히려 그걸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공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이번에 재확산 계획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8.15 광복절 집회 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개천절 일부 강경 보수 세력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해가지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말로 상당히 강한 마음까지 담아서 호소를 했는데요. 또 그 내용 중에는 일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성토의 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빗대면서 이제 1919년에 있었던 3.1절 집회를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의제를 담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비판적인 쪽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8월 15일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중에 뭐 정강훈 목사 쪽을 지지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나라 걱정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3.1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대신 개천절에 저 집회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실 국난 상황이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상황을 호전시키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를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거 강한 메시지를 이제 드리면서, 그러나 그 집회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3.1운동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보고요. 저는 정말 개천절 집회 때 우리가 뭐 좌든 우든 성향을 다 떠나서 코로나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산되는 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집회하는 방송 건 그동안 하시면서 네.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집회를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네. 집회는 정말로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의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표출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국민들도 그분들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광화문에 모여서 소위 말해서 성토대회를 해서 그 뜻이 전달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네. 잘못했다가 또 확산이 되면 정말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스페인 독감 시절에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찾아보니까 명칭은 그 전년도인 1918년 무오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언년 독감이라고 했더라고요. 당시에 네, 보니까. 네, 네. 네, 그랬었는데 네. 하여튼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13만, 14만이 희생되는 와중에서도 집회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이게 3.1운동은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생명까지 수없이 많이 앗아가고 본인들의 전쟁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징발을 해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의 정부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정이라는 정도의 의미지 수탈과 약탈,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개천절 집회하고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 비유가 상당히 적절치 않으신 거죠. 그건.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방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제 뭐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발표를 했는데 네. 상당히 적법하다는 이런 취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방부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국방부 어제 발표하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입을 닫고 있었어야 맞는 것 오히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군 검찰을 검찰에 파견해서 보조 수사를 하도록 했어야지 조금 더 적절한 어떤 국방부의 처신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나 그 자제분의 어떤 얘기가 맞는 것처럼 그냥 발표를 해버린다면 그건 매우 성급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국방부 쪽까지 확산될 여지는 없나요? 그러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차 휴가나 2차 휴가와 관련된 진료 기록부 등 증빙 서류들이 지금 이게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 말씀으로는 이게 실수로 없어졌다고 하는데 해필이면 그해 지금 관련되는 2명 것만 없어졌고 그 다른 해 것들은 다 지금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나 또는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군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 측은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보좌관에 의한 전화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한다고 보면 어쨌든 뭔가 지금 부정한 청탁으로 읽힐 수도 있는 전화 통화가 있은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인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화로 휴가 연기를 하는 사례가 얼마만큼 있을까? 규정상으로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교통이 두절됐다든지 기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휴가 연기 상황을 설명하고 휴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아드님이 1차 수술 받고 집에서 실밥 뽑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천재지변, 교통두절,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전화로 이게 휴가 연기한 대한민국의 군 사례가 예. 있을까 이런 점들에 가지고 비추어 본다면 어제 국방부 발표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등은 그 억측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문제 제기한 신원식 의원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두둔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우라통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반응이나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정서가 어떤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그와 어긋나는 말씀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이미 우상호 의원도 했다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게다가 뭐 비유 정청래 의원도 김치찌개 비유도 뭐 타당하지 않았던 걸로 지적을 받고 있고요. 예. 국방부의 어제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발표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주는 셈이 되고 추미애 장관 쪽을 두둔하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예.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장병들이 전화를 국방부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전화로 휴가 연장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들 육군 규정에 맞춰서 소위 휴가 연장을 하더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연장을 하려면 아팠을 때 뭐 소견서 내고 진단서 내고 다 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만 유독 그렇게
뭐 알아서 재량으로 해줘 버린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기록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만들었는데 기록을 원래 제대로 기록했는데 나중에 없어진 건지 아예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내용 그 기록은 있는데 이제 소위 녹음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검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100일입니다. 네, 그동안의 100일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이제 100일 보내셨고요. 다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 집권 여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원 구성할 때 강하게 밀어붙일 때 조금은 더 중재 역할을 아하.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을 말리는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더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해오고 있고 특히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예.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의장이 뭔가 설득하는 역할을 네. 하는 것에 못했던 부분 아쉬움이 있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네. 저는 박병석 의장 뭐 사적으로는 저 중앙일보 선배 회사 되시는데 선배죠. 예. 저는 좀 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일단 존재감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역할에 관련해서 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행정부에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정의와 국회의장 당시 네. 그분과 비교한다면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 분발하셔야 된다. 예.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심지어 직권상정을 빨리 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해달라.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사인해가지고 막 예. 직권상정 해달라고 했는데도 딱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그런 정신으로 운영을 하셔야 야당에서 좋은 평가를 들어야 훌륭한 국회의장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에 21대 국회 출범 때는 너무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의장이 거의 동조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예.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의장이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여야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이제 오찬을 처음 가졌는데 이제 매달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이제 협치의 가능성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사전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 박 의장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일단 청와대하고 또 국회 또 그다음에 여당하고 중간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 청와대 돼요. 쪽과의 조율의 역할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협치에 있어서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아마 의장으로서 일하기가 조금 편해지신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일단 박병석 의장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있죠.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걸 좀 반영하시는 노력을 하고 네. 상임위원장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이 추천위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데드라인 비슷하게 주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의장이 중재력을 발휘하는 이런 소위 정치의 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질,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